안녕하세요. 친절한 유시경제 474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각자 저희 개인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예금보험사 서민금융진흥원 하나은행 광주경제연구원에서 금융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JP금융연구소의 정승호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생활경제교육을 제공하는 복숭아나무의 이봉무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요즘 날씨는 좀 이렇게 풀린 것 같으시 오늘 낮에는 엄청 또 덥더라고요. 오히려 다니는데. 요즘은 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예, 오늘은 좀 그렇게 멀지는 평소에 가는 만큼 멀긴 했는데 네. 이게 또 오랜만에 가는 동네라서 스트레스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음, 예, 한 군데 갔다 왔는데 오늘 네. 너무 힘들어가지고 갔다 와서 좀 졸았습니다. 음. 확실히 체력이 예전하고 다르다 이런 걸 느끼고 있네요. 그러니까요. 한 해 한 해가 달라지는 게 진짜 체력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만큼 또 경기도 좀 좋은 소식들이 없으니까 그런 건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도 오늘은 자유학기제 수업, 2회차 수업을 진행을 하고 왔는데, 어제 온라인으로 저기, 광주에 있는 자립 청년들 수업을 진행했는데, 그래도 이번에는 한 몇 명 정도가 이렇게 좀 줌에 화면을 좀 켜줘가지고 좀 더 좀 그래도 활기 있게 진행하지 않았나. 예전에는 처음에 했을 때는 아예 그냥 다들 카메라를 꺼가지고 좀 벽 보고 강의하는 듯한 어떤 느낌이었는데 어제는 좀 낫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조금씩 이렇게 좀 친해지거나 관계가 좀 내야지면은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믿고서 이제 나머지 이제 8개월, 7개월을 진행을 해 나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아무튼 저희가 준비한 기사들 가지고서 한 주간의 금융 이슈들을 좀 정리해 볼 텐데요. 시작하면서 국내 경제의 세 가지 대표적인 뉴스들과 외국, 우리나라에 극히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한 세 가지 뉴스를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기준금리에 대한 내용인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10회 연속 동결 이단하는 4월 9일 금통위 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연 3.5%로 다시 한번 동결을 했는데 아무래도 환율 변동성의 확대나 유가 상승, 물가의 상방 리스크가 커졌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선을 그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상반기내 금리 인하는 불가능해졌다는 것이 지배적인데 대출금리 상당히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것과 여기에 따라서 영끌족이라든지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은 결국은 한계치에 다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3월 경상수지 11개월 연속 흑자인데요. 사실은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했는데 고유가로 인한 에너지 수입액이 급증하고 있어서 사실 흑자폭은 축소되고 있습니다. 결국 내수 부진에서 수입 감소가 흑자에 기여하는 불황형 흑자라는 성격도 짙은데 결국 경기 회복의 체감도는 굉장히 좀 낮지 않은가. 반도체 착시 효과에 준비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으로 환율 얘기입니다. 1520원 돌파 시도인데요. 외환 당국이 실개입 정황이 있다라고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외환 당국이 지금 어느 정도 나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당국의 개입으로 급등세는 좀 멈췄지만 글로벌 달러 황세는 거대한 줄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라는 측면에서 결국 외국 자금 이탈이 가속화되어 증시를 발목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해외 경제에서는요, 미국 인플레이션 재점화마 지정학적 위기인데요. 일단 미국 3월 소비자 물가 CPI가 3.4% 기록해서 금리 인하가 결국 실종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가격 상승이 사실 물가를 다시 밀어올리는 큰 영향인데 결국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올해도 금리 인하 시점은 어려울 것이다 라는 내용들이 결국 한국과 미국 간의 금리 차 역전을 장기화시켜 원화가치 하락의 근본 원인이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이네요. 두 번째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긴장 최고조인데요. 유가 배럴당 120달러까지 가시권이 됐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어느 정도 협상을 했다라고 했지만 결국은 되돌아갔죠. 그래서 장중 한때 118달러까지 기록했다라고 했는데 결국 우리나라 에너지 수급 기업들에게는 비용 폭탄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휘발유 가격도 2,000원 시대가 눈앞에 가까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미국과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추가 규제 발표가 있었는데요. 미국 상무부가 중국 내 반도체 공장에 대한 네덜란드, 일본산 장비 반입까지도 차단하는 강력한 추가 규제안을 마련했습니다. 중국 서기장과 미국 대통령이 회의를 한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이 계속 이렇게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중국이 이번에
이러한 호르무즈 사태와 더불어서 반사적 이익을 얻어가는 것에 대해서 더 경계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지금은 굉장히 좀 중동 분쟁이 유가에 미칠 추가적인 영향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운 시국. 사실은 협상이 될 것 같아가지고 많이 주가가 좀 올랐었는데 다시 한번 또 조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준비한 기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올해 청약 당첨자 10명 중 6명 2030 세대 통계 집계 이래 최고라는 매일경제 4월 13일자 뉴스입니다. 사실 제가 청년 상담을 좀 많이 해보면서 많은 청년들의 고민 중에 하나는 이제 부동산 구입에 대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관련해가지고 많이 물어보고 했었는데, 이번 통계 자료에서 1일 2월 전국 아파트 청약 당첨자 10명 가운데 6명은 3피대 이하로 나타났다는 거 보면은, 아무래도 신혼부부라든지 생애 최초라든지 출산가구 우선 배정 같은 여러 가지 정책 효과로 인해 당첨률이 좀 높아진 측면이 있고, 또 소형 아파트의 비중이 많이 커지면서 공급적인 비중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은 워낙 금리가 높기 때문에 사실은 당첨이 됐다 하더라도 되게 걱정스러운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두 번째 기사는 매일경제, 이것 가입한 청년 금융이해력 높고 재테크도 안정적이었다라는 4월 13일자 기사인데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청년 금융 실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청년 도약계좌 가입 청년이 점수가 굉장히 높았다라고 합니다. 금융이해력과 재무태도가 미가입 청년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얘기가 않을까.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는 청년들, 특히나 이렇게 가입하는 청년들에게는 어느 정도 좀 상담이라든지 교육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오히려 금융 이해력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나름 되게 의미가 있다. 그래서 청년 희망적금이나 앞으로 나올 이러한 상품들에 대해서도 들으시는 혹시 청년분들께서는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좀 삐딱한 얘기인데, 고객이 까먹은 잔돈 싹싹 챙기는 미국 스타벅스 파손 수익이 대체 뭐야? 라는 매일경제신문 4월 12일자 기사인데요. 그냥 한 가지 용어로서 파손 수익이 뭘까라는 측면에 대해서 한번 알아두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스타벅스 커피를 사 먹을 때 보통 돈을 충전해서 많이 쓰는데, 충전을 해두고 쓰지 않은 돈이 엄청 많다라고 합니다. 이 돈을 회사 내에서는 운용, 배당금, 투자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특히나 잃어버린 잔액이 너무 적어서 사용하지 못하거나 아예 잃어버린 돈들은 스타벅스가 파손 수익으로 생각하여 수익 계정으로 잡는데, 그게 약 3,100억 원에 달할 정도다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거나 충전해놨다가 이렇게 잔돈으로 이렇게 남겨있는 것들, 저도 생각해보면 스타벅스 카드 몇 개에 200원, 300원씩 이렇게 남아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까지도 이렇게 다 꼼꼼하게 잘 챙겨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네 번째는 매일경제신문, 설명 듣고 이해 자필로 상품 설명서에 서명 있으면 보험사 설명 후 다 했다? 라는 4월 11일자 기사인데요. 요즘 암 진단 자금에 대해서 2차 전이암이 원 발생 기준이 소외감일 경우에는 소외감 기준 보험료밖에 안 주겠다라는 이 내용이 서명을 했다라면은 실질적으로 보상을 못 받을 수도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사실은 4년 전에 갑상선암이 발견이 됐고 암세포가 이미 전이가 되었는데, 이게 일반암에 해당하는 전이암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그렇지 않고 원발암인 갑상선암을 기준으로 해서 소액 보험금만 줄 수 있다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처음에 내가 설명을 들었나 싶으신다면은 대부분이 다 서명하셨을 때니 거기에는 나와 있다라는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보험사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정말 구체적으로 설명했는지에 대해서는 조사가 필요할 것 같고,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죠. 서류에 쉽게 사인은 하지만 그 서류 사인 한 장으로요 수천만 원의 보험금이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에서는 신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혹시 또 추가적으로 해주실 말씀 있을까요? 네, 제가 수업하면서 네. 카드의 종류 이런 거 얘기하면서 스타벅스 카드 얘기를 가끔 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매니저에 주워 들은 얘기로 선불로 받는 금액이 이 스타벅스 카드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 세계에서 미리 받는 선불금이 가장 큰 회사가
스타벅스다라고 어디서 봤어요. 음. 그리고 평균적으로 미리 받는 금액의 보증금이 1조 5천억 정도가 된답니다. 그러니까요. 그건 이제 전 세계 기준이고 지금 얘기하신 거는 그냥 기준이었... 낙전을 먹는 낙전이 한 3천억 정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 오늘 상담이 아니죠. 오늘은 교육을 하고 왔는데 고등학교였는데요. 특수고등학교였습니다. 수업 끝나고 정리를 하는데 특수고등학교에서 수업 중에 계속 선생님이 2분 계셨거든요. 네. 첫째 시간도 2명, 둘째 시간도 사람 밖에서 2명인데 끝나고 나서 이제 남자 선생님이 대뜸 갑자기 물어보시더라고요. 세계 경제 정세에 대해서 난 잘 모르는데. 네. 근데 물어본 이유가 그거였습니다. 본인이 은행 주식을 갖고 계시대요. 그래서 배당을 목적으로 갖고 계신데, 네. 계속 이걸 갖고 있는 게 어떠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업적으로 이게 어쩔 수 없는 이 성향이기 때문에 그 특징을 말씀드렸죠. 대부분 은행 거 갖고 계신 이유는 배당 받으려고 하는 거고, 네. 다른 주식보다 은행 계열, 그러니까 금융지주회사 계열이 배당을 잘해주는 이유는 외국인 지분이 많아서 그렇다. 그리고 배당이라는 게 이분도 조금 혼돈하시더라고요. 네. 배당 많이 준다고 가입한 주식이 배당이 항상 나오는 거로 생각하시더라고요. 근데 배당은 주식회사는 배당 결의를 해야 배당을 주는 거고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건데 그쵸. 물어보신 이유가 그거였어요. 갑자기 저번 달에 배당이 안 나왔대. 아하. 본인이 그 생활비 써야 되는데 배당이 안 나왔대. 그래서 이게 세상에 말이 됩니까? 이제 이런 생각에 하시던 그건 저한테 물어보실 게 아니라 네. 가입하신 증권회사랑 상의를 하셔야 그러니까. 되는데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분도 학교 선생님이잖아요. 제가 간 곳이 공립인지 사립인지 저는 몰라요. 사립이면 사학연금이실 거고 공립이면 공무원연금이실 텐데 네. 이분 얘기로는 상당한 비중을 연금보다 상당한 비중을 이 배당주에 갖고 계시대요. 아하. 근데 그러면 이거는 조금 뭐라 그럴까 유동성이 좀 크지 않냐? 많이 나오면 많이 쓰고 조금 나오면 굶고 그럴 거냐? 근데 아무래도 지금 선생님들도 주식에 관심 많으시고 본인 생각하기에 자기 받는 연금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하시거든요. 네. 국민연금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학연금이나 공무원연금 어떻게 느껴져요? 엄청 많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걸 받는 당사자들은 아이고 이거 너무 적어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자, 오늘 준비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주로 은행 얘기고요. 주로 금리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 뉴시스고요. 2026년 4월 10일 기사입니다. 제목이 기준금리 2.5%인데 아까 우리 녹음하실 때 3.5 얘기하셨는데 기준금리는 2.5가 맞는 것 같아요. 2.5가 맞아요. 2.5 그대로인데 계속 오르는 은행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오르고 그리고 기준금리는 그대로이고 그리고 예금금리는 그대로구나 약간 작아지죠. 네. 그래서 요즘은 은행에서 순수한 예금보다는요. 지수에 걸려있는 지수예금을 팔더라고요. 저도 최근 몇 달 계속 그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근데 원금 보장 된대요. 그 대신 중간에 찾으면 약간 더 주는 금리를 안 주고 더 적은 금리를 받게 되나 봐요. 분위기가 그렇죠. 자, 5대 은행 주담대 주택담보대출 금리 금통위 대비 0.09%포인트 더 올랐다. 1월 금통위 대비로는 하단 0.29%포인트, 상단 0.59%포인트 뛰었다. 상단과 하단을 얘기하는 것은 당연히 개인이 신용도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제가 저번에 다뤘던 기사 중에 주택 담보대출이 3점 몇 %에서 최고 7%까지 가능해진다. 상단과 하단이 있었잖아요. 네. 개인별로 달라지는 걸 의미합니다. 이해는 됩니다. 괘씸은 하지만 왜요? 국가에서 자꾸 기준을 주니까 스트레스 DSR이니 이런 기준을 주니까 대출금리 상단에 올라가는 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에서는 대출금리 안 깎아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단보단 상단은 올라가죠. 그러니까 지금 대출금리는 올라가는 거 전체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예금금리는 안 올라가거나 거꾸로 약간 내려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단히 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7연속 동결했지만 은행 대출금리는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시장금리 상승 부분 반영과 가계대출 관리 강화 영향이 커져서 차주들의 부담이 확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5대 또 틀렸죠? KBC는 우리 하나, NH농협 5대 시중은행 아니고요. 5대 은행 네.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는 이달 기준으로 4.2에서 6.8로 집계됐다. 이게 지금 3은 없어요. 4.2에서 6.8입니다. 지금 고정금리라고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표적인 고정금리 상품, 보금자리론일 가능성이 없죠. 네. 한국은행이 통화정책 방향의 회의를 열고 뭐라고 얘기했는데 아래쪽에 그래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추이입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가 3.75 그리고 한국의 기준금리가 2.5인데 이게 정상이라고 비정상이라고요. 근데 이 비정상이 언제 시작됐냐? 그 전에도 몇 번 있었다는 거죠. 뭐 IMF 금융위기 이때 있었는데 지금 현재의 비정상은요. 보시면 그림에 2022년 6월 달부터 이때는 금리가 같았고 그 이후로는 미국 금리가 높고 한국 금리가 낮아왔습니다. 1%에서 2% 한국 금리가 더 낮고 미국 금리가 높았다는 거죠.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네. 비정상인 사태에서 누가 이익을 본다고요? 항상 은행. 누가 돈을 번다고요? 항상 고객. 항상 말씀드린 게 그거죠. 하지만 은행에는 항상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 첫 번째 이유는 은행이 욕심이 많아서라고 절대 얘기 안 하죠. 국가가 시켜서라고 얘기합니다. 한국은행은 이날 금통위를 열고 기준금리 2.5%를 동결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이란전쟁, 모든 이유 중에 지금은 이란전쟁이죠. 고환율, 고물가 우려가 커지자. 그런데 그래프 한번 보세요. 그래프. 이란전쟁 언제 생겼습니까? 지금 2달 조금 지나가고 있죠. 근데 금리 역전 언제부터요? 2022년 6월 달부터요. 이게 지금 무슨 뭐라 그럴까요? 핑계가 됩니까? 핑계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맨 아래쪽만 보겠습니다. 금통위가 전문에서 중동 전쟁으로 물가 상방 압력과 성장의 하방 압박이 함께 증대되고 있어 금융 외환 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는 환경에서 핑계예요. 중동 사태 관련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현재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면서 사태의 추이가 파급 영향을 좀 더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 한국은행에서 뭐예요? 우리는 그냥 홀드야. 우리는 그냥 전체적으로 안 바꾸고 그냥 갈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아래쪽에서 금융 안정 측면에서 환율 변동 확대에 영향이 유의하는 한편 수도권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안정 흐름이 지속될 때까지 계속 지켜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저쪽 뒤에 기사가 있습니다. 네. 중요한 거는요. 가계부채 관리하겠답니다. GDP 대비 몇 %인데 이것을 몇 % 이하로 관리하겠대요. 국가가 관리하는 방법은 뭡니까? 가장 대표적인 거 대출 제한이죠. 대출하는데 조건을 까다롭게 겁니다. 대출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근데 가계대출 제한하니까 기업대출이 아니라 가계대출만 제한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길까요? 기업대출 아닌데 실질은 가계대출인데 기업대출을 가계대출처럼 받는 사례가 늘어나겠죠. 왜요? 네. 가계대출 제한하니까요. 대표적인 게 소상공인이요. 자, 그 다음 뉴스입니다. 뉴스 있습니다. 2026년 4월 12일 어제 기사네요. 제목이 터지는 예대금리차.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요? 기준금리 동결이라며 7번째. 근데 예대 금리차가 늘어나고 있대. 그럼 둘 중에 하나죠. 네. 그렇죠. 예금은 가만히 있는데 대출금리가 올라가거나 아니면 네. 예금금리 내려가고 대출금리가 올라가고 그렇죠. 예대금리차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도 역대급 이자 수익 전망 11년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선생님도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배당은 왜 안 주지? 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러한 변동성에 누구만 승리한다? 은행인 거예요. 보겠습니다. 4대 은행 순이익 전망치 1분기 5조 3천억 연간 19조 4천억 규모에 달하고 있다. 올해 6% 이상 늘어난 사상 최대 예상. 기준금리 동결에도 대출금리. 자, 저희들 이 팟빵 녹음을 2026년 12월 달에 시작했습니다. 네. 그 이후로 제가 맨날 이런 기사 갖고 올 때마다 사상 최대, 사상 최대. 한 번도 은행은 성장률을 후퇴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자, 국내 대형 금융그룹 계열 시중은행의 막대한 이자 이익에 힘입어 사상 최대 실적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선생님도 지금 금융그룹주 주식을 사는 게 당연한 거죠. 야, 돈 잘 번데. 근데 그분은 배당은 잘해준다에 관심이 있으시면서도 이 금융
회사의 주식을 사면 배당을 왜 잘해주는지는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물어봤죠. 혹시 이거 선택한 이유가 어떤 거냐? 배당 잘해주니까요. 그러면 그 주식들이 배당을 잘해주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냐? 잘 모르겠는데요. 관심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아세요. 은행이 대출해주고 이자 많이 받으면 수익 많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대출이 다양한 대출이 아니라 대부분 수익은 어디서 나올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글쎄요. 말씀드렸죠. 주택담보대출이요. 거기 이자 누가 내고 있을까요? 우리들이요. 그렇죠. 그래서 수익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계속 꾸준히 상당한 규모로 아까 말씀드린 금융회사의 배당주를 갖고 있으시려면 본인의 확신이 있으셔야 된다. 확신이 있어야 된다. 어떤 확신? 앞으로 계속 주택담보대출이 성장할 것이라는. 왜? 그래야지 수익이 더 나고 그래야 배당을 더 많이 줄 거 아니야. 근데 앞으로 주택담보대출이 주춤하거나 줄어들거나 이런 경향이 있을 거라고 상상하시면 지금 현재의 비중을 줄이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주제하고 닿죠? 자,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 보겠습니다. 뭐 내용은 똑같아요. 사상 최고다. 이 그룹은 뭐 하나금융그룹은 뭐 신한 뭐 금융그룹은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맨 아래 은행연합회 공시와 금융권에 따르면 KB, 국민, 신한, 우리하나, NH농협 5대 시중은행 계속 들리네요. 그냥 은행이에요. 시중은행 아니고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는 아까 말한 4.2에서 6.8로 집계됐다. 아래쪽에 이들 은행이 실제 취급한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는 지난달 4.62다. 여기서는 지금 제가 이 기사에서 이 숫자 하나 보내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4.62. 지금 현재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계획이시거나 아니면 지금 받고 계시라면 내가 받은 주택담보대출 이거 이자 비싼 거 아니야? 라고 궁금해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기준은 4.62입니다. 이거보다 많이 내시면 평균보다 좀 더 내시는 거고요. 이거보다 덜 내시면 아주 최우량한 고객이죠. 자, 전월 평균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는데요. 대부분요 늘어났고요. 대부분 포인트는요 늘어난 그 포인트는요 하나 국민은 0.05포인트 퍼센트포인트, 농협은 0.03포인트, 그리고 신한은행은 0.04%포인트, 우리은행은 0.02%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이걸 보시면 뭘 느낄 수 있습니까? 얘들 담합하는 거 아니야? 왜요? 다 비슷하잖아. 그러네요. 근데 그렇죠. 항상 말씀드렸죠. 짤 필요가 없다. 담합할 필요가 없다. 왜요? 공개하니까. 따라가면 그만이야. 국민은행이 그렇죠. 올리면 다 올리는 거고 내리면 다 내리는 거다. 라는 말씀을 그냥 빗대서 말씀드렸죠. 다음 기사입니다. 머니투데이. 2026년 4월 12일 기사입니다. 제목이 조금 관계없습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14조 만기 연장 제한 타깃 배수친 정부 배수진친. 배수진이라는 게 뭡니까? 네. 뒤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강이 있는 배수진은 거죠. 그렇죠. 배수진은 뒤에 물이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배 타고 지금 상륙을 했는데 내가 타고 온 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불 질러라. 그래서 불을 지른 거죠. 네. 그러니까 못 돌아가. 그럼 결국 뭐예요?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내용을 보니까 1주택자 전세대출이에요. 아니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택이 있어. 1주택자. 근데 왜 전세대출을 왜 받아? 뭐 돈이 부족해가지고 받았겠죠. 내가 소유하고 있는 1주택은 전세나 임대 주고 나는 다른 집에 전세대출을 받기 때문에 내가 집이 있는 내가 전세대출을 받은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사기라고. 전세대출이. 이제 이렇게 생긴 전세대출이 14조래요. 여기가 만기 연장. 왜? 안 갚는다고. 집 있는 사람이 빌린 돈은 안 갚는다고. 뭐만 한다고요? 만기 연장한다고. 원금을 조금씩 갚거나 아예 원금을 안 갚는 경우도 꽤 있다고 그랬죠. 근데 만기 연장할 때가 다가오는데 어때요? 조건 걸겠죠. 원금 일부를 갚아라. 아니면 원금을 갚는 계획을 내놔라. 만기 연장을 해줄 것인가 안 해줄 것인가. 국가가 정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은행이 정하는 겁니다. 근데 국가는 어때요? 은행은 평가하죠. 네. 금융당국이요. 자, 제가 지금 남은 그 기사 3개가 여기 보면 이게 두 제목, 작은 제목이 있습니다. 무슨 리포트, 금융, 부동산과 헤어질 결심. 이게 영화 제목이잖아요. 헤어질 결심? 내가 그렇게 나쁩니까? 뭐 이런 게 있대요. 네. 저는 못 봤어요. 자, 금융과 부동산이 헤어질 수 있을까요? 못 헤어집니다. 왜요? 대한민국에서 생현금으로 부동산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엄청 돈 잘 버는 연예인, 누구 연예인이 생돈 200억으로 빌딩 샀대. 대출 하나도 없대. 그게 뉴스에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그만큼 희한하니까. 그렇죠. 보통 사람은 어때요? 연끌을 해야 그렇죠. 맞출 수 있을까 말까 하죠.
대통령과 관계 있다고 하는데 가계대출 규제 강화 그래픽 한번 보겠습니다. 2025년 6월 27일에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 6억 원. 이것 때문에 난리 났었죠.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갭투자 전세대출 금지. 2025년 9월 8일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 2억 원, 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계속 뭐 금지만 나와요. 2026년 4월 2일 요번 달이네요.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금지. 2026년 추가로 뭐가 나오냐? 비거주 1주택 전세대출 만기 연장 제한. 요게 지금 오늘 내용이죠. 비거주. 내가 월세를 줬으면 난 거기서 안 사는 거죠. 그럼 네. 비거주예요. 그리고 1주택자 전세대출 금지 등입니다. 어떻게 하든 뭘 기준으로 삼고 싶은 겁니까? 1가구 1주택. 자기가 살고 있는 사람한테는 지금 현재를 내비둬 두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어때요? 관련된 대출에 제한을 걸겠다라는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여기 보면 내가 1가구 1주택이고 내가 여기서 살고 있어. 거주자야. 근데 대출에 대해서 제한하겠다 이런 얘기 있습니까? 없죠. 그런 거 있으면 난리 나겠지. 왜요? 아니 지금 내가 지금 집은 내 집인데 내가 지금 실제로 내 집은 안방이고 그쵸. 네? 작은 방 국민은행, 현관은 하나은행 뭐 이런 식인데 그런 사람 건드리면 가만 냅두겠습니까? 자, 정부가 비거주 1주택 신규 전세대출 보증 금지와 함께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을 불허하는 초강력 대출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 저는 바로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이유는 하나예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지금 맨 마지막에 나온 게 비거주 1주택자잖아요. 네. 이 대출을 갚을 만한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 그러면 내가 1주택을 갖고 있고 다른 집에 전세 살고 있는데 내가 대출을 갚으려고 내 집을 팔아야 돼요? 그건 너무 가혹하지 않나? 그쵸. 그전엔 다주택자는 이해가 된다고. 집이 열채 있으면 지금 대출 받으신 거, 지금 20억 중에 10억은 갚으세요. 돈이 없는데, 그럼 팔아야지. 그러면 10채 중에 2채를 판다. 그거는 이해가 된다고. 근데,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조금 너무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내용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맨 아래만 볼게요. 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미 발표한 다주택자 대출 규제는 맛보기다. 느낌이 어때요? 더 있다. 아니, 이게 뭐라 그럴까요? 이걸 겁주는 거 아닙니까? 내가 너한테 뭐라고 얘기하는데 너 그때 되게 좀 짜증났었지? 사실 그거 맛보기야. 더 있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갭투자 전세비를 낀 매매요. 이걸 갭투자라고 봤어요. 네. 자, 우리가 전세 끼고 매매 집을 사는 거 이걸 이상하게 생각한 적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왜요? 예전에는, 지금은 별로지만요. 예전에는 저도 저희 부모님이 처음에 집을 살 때 그렇게 했습니다. 돈이 없었어요. 네. 근데 집을 사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죠. 왜요? 전세살이 뭐가 있어요? 서름이 있잖아요. 그죠. 저하고 동생하고 둘이 있는데 집주인이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 네. 애 둘이 있는 집한테는 방을 안 준다 그랬어요. 아하.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국민학교죠. 들어가기 전에 네. 1년 반 동안 시골에서 살았습니다. 왜요? 둘은 안 된다 그래가지고. 네. 그럼 저는 그냥 공부 안 하고 시골에서 노니까 좋잖아. 근데 부모님 입장은 어때요? 그죠. 피눈물 나죠. 서름이죠. 그렇죠. 내가 돈이 없어서 내 자식을 시골에 보내는 이런 서름인 거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집을 구했냐? 전세 끼고 샀습니다. 왜요? 돈이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전세에 들어있는 사람이 있는 상태에서 그 집을 몇 천만 원 주고 산 거죠. 그거를 우리가 나쁜 짓 했다, 투기한다 이렇게 생각 안 했다니까요. 그죠. 근데 그때는 집 하나에서 집주인과 세입자가 같이 살았죠. 근데 요즘은 다 그러려고 그러니까 아니죠. 다 아파트잖아. 그쵸. 그래서 지금 갭 투자란 자체가 옛날하고 다르다고요. 자, 보니까요, 비거주 1주택 등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규제 카드를 정부는 다 갖고 있다. 이거 지금 트럼프 같은 느낌이야. 지금, 협박을 하고 있죠.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을 위해서 고강도 규제를 내놓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조에서 어때요? 대출금리가 올라가더라도 은행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저희가 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국가가 시켜요.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아까 금융, 부동산과 헤어질 결심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제목이요. 머니투데이 주택담보대출로 돈 벌면 자본 비율 추락. 이건 되게 심각합니다. 은행 스스로 부동산 금융 포기. 포기를 한다는 의미 아니에요. 포기하도록 유도하겠다예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 기사에도 잠깐 다뤘습니다. 부채가 대출을 해주면 은행에서 대출해주면 그건 채권이잖아요. 근데 이 채권이 우량한 경우도 있고 비우량한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근데 가장 우량한 대출,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고 가장 우량한 것을 대부분 어떤 대출로 가장 우량하게 봅니까? 당연히 주택담보대출이지. 그렇죠. 떼일 가능성이 가장 낮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위험가중치라는 게 있는데 위험가중치를 가장 낮게 평가를 해주죠. 네. 근데 그걸 바꾸겠다는 거예요. 국가가. 왜냐면 어차피 은행평가는 국가가 하니까. 네. 주택담보대출 많으면 그 위험가중치를 높게 계산해가지고 비우량한 대출이 많은 걸로 계산하게 만들어버릴 거야 라는 느낌을 주고 있죠. 간단히 보겠습니다. 자, 보니까요. 그래픽만 보죠. 그래픽에 보면 아래쪽에 표가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상향을 통한 이게 그 뜻이에요. 주택담보대출 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적용하는 위험가중치를 더 높게 적용하겠어요. 그래서 자본부담 확대 방안 이겁니다. 자, 2005년에는요, 주택담보대출 잔액 하한 25% 적용했는데요. 2026년 3월, 저번 달에는요, 주택담보대출 하한 20%를 적용한다. 아실 필요 없어요. 자, 형광펜 쳐놓은 것만 보죠. 위험가중치 상향으로 인한 자본부담 효과 없음. 이렇게 해도 자본의 부담이 없더라. 라는 뜻이고요. 근데 이제는 추가 대책을 통해가지고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를 높이면 은행도 최소 자기 자본 비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BIS 자기 자본 비율. 이 자기 자본 비율을 못 맞추도록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을 줄이도록 유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시간상 여기서 줄일 텐데요.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지금 정부에서는 하려고 할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은행이 힘들 거 아니에요? 은행 걱정할 필요 없죠. 우리는 우리 걱정만 하면 됩니다. 네. 결론은 뭐냐? 대출도 힘들어질 겁니다. 대출도 힘들어질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소에 대출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조금 더 가서 빨리 알아보시고 아까 얘기했던 고정금리 이러한 국가에서 보증이 있는 대출을 먼저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신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좀 차이점들이 좀 있는데 이 대출이 신규 대출이 아니라 이제 투자를 위해서 샀던 대출들에 대해서 연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제한을 주는 것과 또 별개로 청년들이나 이제 신혼부부나 이쪽 조금 더 혜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한번 살펴보셔가지고 지금 시기에 오히려 부동산이 좀 약간은 좀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저랑 상담하셨던 한 고객분도 부동산을 한 3년 이내에는 한번 사고 싶다라는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좀 있으시더라고요. 저기가 청년 재무 상담하면서 신혼부부들을 만났었는데 그분들도 그런 얘기들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좀 전심 있게 좀 살펴보시면은 본인에게 해당되는 어떤 상황이 있지 않을까. 사실 기존에 제 아파트도 처음에 지었을 때보다 가격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담보대출의 금리가 결국은 예전처럼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른다라는 보장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 예전처럼 항상 이렇게 좀 우량하게 평가하기에는 사실 또 다른 측면도 없잖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잘 한번 살펴보시면서 대출에 대해서는 항상 신중하게 많은 고민을 하시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